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역사 수업 또 진행 한번 해봅시다. 야, 저번 주에 일주일 학교에서 또 수업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좀 활기차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텅텅 빈 데서 또 혼자 얘기하고 그러려니까 상당히 좀 우울하고 그러네. 빨리 코로나 시국이 좀 좋아져가지고 학교에서 매일매일 만나고 좀 같이 얘기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진짜. 어쨌든 뭐 할 건 해야지, 그지? 뭐 인생 뭐 있어, 공부해야지. 자, 오늘은 이제 챕터 2 넘어가서 두 번째 22페이지, 23페이지 이제 시작되는 근대 개혁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교과서 22, 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이 두 차시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 오케이? 니들도 일단은 그 22, 23페이지 내용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수업을 따라오면 된다. 알겠지? 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1884년 12월에 벌어졌던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야. 그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우리 근대사에서 상당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 또 그 사건이 세계사적으로도 또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 어쨌든 그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갑신정변이 일어나기까지의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 23페이지는 사실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배경적인 이야기하고 갑신정변의 그 과정, 그 얘기, 그 직접적인 사건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세 텀으로 나누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배경, 과정, 결과야,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메인 사건은 뭐다? 갑신정변이다.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일단 이 갑신정변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개화파 중에 이제 빠른 개혁을 원하는, 빠른 개화를 원하는 이제 급진 개화파가 이제 빠른 개혁 정치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실패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그 가는 과정 속에 도대체 온건개혁파 뭐고 급진개혁파 뭔지,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알겠지? 자, 일단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이거 공부했었잖아. 개화파 공부했었지.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근대화를 추진하자고 했던 세력들이 개화파야. 기억나지? 뭐 개화파의 반대편에는 이제 위정척사파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개화파하고 위정척사파 중에 개화파는 소수라고 했었고, 그 소수의 개화파가 민시정권과 함께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 가지 근대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었잖아. 그거 기억나지? 자, 그런데 이 개화파가 추진하던 개혁 정치가 이모군란이라는 큰 사건을 맞으면서 변화를 맞아야 돼. 이모군란도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잖아. 그치? 1882년에 이모년에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개화에 소외되어 있었던 보수 세력들이 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그 사건이다. 뭐 이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이모군란으로 설명을 했었고. 자,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야, 지금 어쨌든 개화를 추진하던 핵심 세력이 뭐야? 민시 세력이잖아. 민시 정권. 왕비였던 민자령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던 이 민시 집안들이 어쨌든 개화를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모군란으로 민시 세력이 죽은 애도 있고, 민경훈 같은 애 마저 죽었다 그랬지. 민자영 오빠였던. 그리고 실제 그 중심에 있었던 왕비 민비 같은 경우도 이 이모군란으로 죽다 살아났잖아. 그치? 기억나지? 이모군란으로 죽다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막 진짜 초상까지 치르고 그렇게 죽었다고 선언됐던 이 여자가 청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한 달 만에 권력에 복귀하고 나서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이들이 추진했던 개화는 되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이야. 아니, 개화 정책하다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 여자가 대놓고 막 이제 예전처럼 열심히 개화에 나서지도 않을 뿐더러 이 개화가 잘 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오로지 뭘로만 가는 거야. 오로지 그냥 민시 정권은 이제 그냥 내 정부, 내 권력만 지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지. 어떻게든 청나라 도움을 받든 뭘 하든 자기 권력만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개화의 뭐 방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서 이 개화파가 빠르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한 바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개화파들이 이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오케이? 온건 개혁파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라도 개혁을 추진을 하자.
천천히라도 좀 가자 하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지금 뭐 어쨌든 개화를 시작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민시 정권이 뭐 천천히 가든 뭐 덜 하려고 하든 어쨌든 개화의 방향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으니 이런 속도로라도 천천히라도 개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천천히라도 조금씩 가는 게 괜찮지 않느냐 하는 사람들이 온건개합하고, 급진개합파는 이거 지금 개화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엉망이다.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개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조선만 지금 뒤처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좀 속도를 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 온건개합파와 급진개합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롤 모델 자체가 좀 달라.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 인근에서 개화를 우리보다 먼저 추진했던 나라가 어디라 그랬어? 청도 있고 일본도 개화를 추진했는데 청과 일본은 개화 스타일이 완전 달랐단 말이야. 청나라는 개화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뭐 청나라의 문화, 뭐 제도, 뭐 이런 건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가 서양한테 깨지고 있는 건 뭐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기 때문에. 무기가 너무 쟤네가 세가지고 우리가 지고 있는 거지. 우리의 근본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얘네는 무기의 현대화만 추진을 해. 이해되니?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얘네들의 근대화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뭐 세계사 가서 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야.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한문으로 치면 동도서기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슬로건은 동양의 도덕 위에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야. 조금 그러니까 무슨 맥락이 이해되나? 그러니까 기본 그 청나라의 정치제도라든가 사회제도 같은 건 그냥 가는 와중에 뭐만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야. 무기의 현대화만, 근데 대신 무기 제조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얘네들의 개화 스타일이야, 양무운동이. 근데 일본은 달라.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잖아. 1868년에 일본은 무슨 혁명이 일어나?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얘네는 근대화를 어떻게 추진한다 그랬어. 지금 동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사실 뒤처지고 있는 거니까 영국식, 이 당시 최강 국가가 영국이니까 영국식 모델을 기준으로 잡고 모든 걸 다 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뭐를 추진하겠다?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서양식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도 무기를 현대화하고 이런 건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쪽은 중국식 황제제도라든가 왕제도 같은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전제분주제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모델 같은 것도 받아들여서 왕권이라든가 황제권을 제한을 하고 일반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힘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얘네는 뭐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인 면으로도 모두 서양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근대화 스타일이 좀 달랐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온건개화파들은 롤모델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중국식으로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롤모델이 청나라 스타일이야. 청나라 스타일. 그러니까 개화의 방향을 잡을 때. 근데 얘들은 안 그래. 얘들은 어느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얘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도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빠르게 개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거지. 나이대들도 좀 달랐어. 이들이 온건개화파가 40대, 50대의 장년층의 이제 사회 주도층, 정부 조직 내에서도 뭐 핵심이 뭐 김윤식, 어윤중, 뭐 김홍집 이런 사람들인데 급이 상당히 고위급들이 있거든. 나이들이 좀 있고. 근데 이 급진개화파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은 청춘들이야. 20대. 이제 1800년대 가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30대 초반 31살인가 김홍집이 30살인가 31살인데 김홍집이 가장 빠르고 뭐 김홍집, 박용효, 뭐 홍영식, 서광범, 뭐 서재필 이런 애들인데 서재필이 이 당시 나이가 19살이에요. 19살.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축에 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들은 학문 스타일로 자기들이 이제 개화에 대한 공부를 해온 것도 일본 유학을 많이 하고 일본식으로 많이 공부를 해왔어.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중국식 개혁을 하자는 거고 개화를 하자는 거고 얘네는 일본식 개화를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임오군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자신들이 전혀 만족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였어.
이해되니 여기까지? 급진계약과 온건계약과의 차이가?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얘네가 뭐 부장님, 뭐 부사장급 뭐 이런 정도 급의 이제 레벨이라면 정부 조직 내에서 얘네는 이 당시에 이제 뭐 대리급, 뭐 똑똑한 사원급 그 정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대립이 계약파 내에서 대립이 계속 심화돼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얘네가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이 급진계약파의 개혁 같은 개혁 요구에 좀 부담을 느끼니까 뭐 고종을 포함해서 이 온건계약파들이 어떻게 얘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개혁에 들어가는 자금이 부족하다. 실제로 조선이 돈도 없었고 조선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이 당시에 지금 개혁 자금이 부족해서 니들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니네가 요구하는 걸 하려면 니네가 돈을 끌어와 봐라. 니네가 능력 있으면 니네가 돈을 끌어와서 니네가 돈을 끌어온다면 개혁에 나서 주겠다. 이런 상황까지 간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기가 그런 개혁 자금을 끌어오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던 게 뭐냐면 급진계약파의 리더였던 김옥균이야.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내가 뭐를 빌려오겠다. 돈을 빌려오겠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개화하자. 빠르게. 그러니까 뭐 고종이라든가 온건계약파 입장에서 오케이, 땡큐. 그럼 네가 가서 능력껏 구해와봐라. 네 능력에 따라서 구해와보면 그 돈 갖고 개혁하겠다. 하고서 얘가 차관.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가서 돈을 빌려오는 걸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차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차관. 그래서 이 차관을 얻으러 어디를 방문해? 얘가 일본을 방문한단 말이야.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쌓이게 있었다고 믿은 거고. 그래서 얘가 호기롭게 일본에 갔는데 그때 자금으로 빌려오려고 다짐했던 돈이 300만 원인가 그런데 지금 물가로 치면 이 당시 300만 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천억 넘어가는 돈이야.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닌 거죠. 엄청 큰 돈인 거지.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일본 애들도 이 당시에 막 발전하고 그러느라 뭐 자금이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얘를 모르고 얘 정부 내에서 위치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30살짜리 정부 뭐 젊은 애 관리 하나 믿고 일본에서 3천억을 뭔 손 내줘. 얘가 호기롭게 갔는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으로부터 그 돈을 못 빌려와. 그리고 조선에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 스토리 뻔하지. 거 봐라. 능력도 없는 놈들이 뭐 이렇게 말만 많냐 하면서 이 차관 도입에 실패한 이후로 완벽하게 급진계약파가 또 정부 내에서 내리막을 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 거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제 온건계약파, 급진계약파는 서로 함께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특히 급진계약파 입장에선 완전 코너에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라면 이제 조선의 개화는 뭐 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보는 거니까 뭔가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는 그런 이제 욕심을 벌이게 되는 거지. 급진계약파 입장에서.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럴 거면 한 방에 뒤집어야 된다. 이 모든 이 정치 분위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건 뭐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쿠데타 발라.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 다 끌어내리고 한 방에 다 없애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빠르게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경제적으로는 뭐 자본주의, 발전 이 스타일대로는 일본식 메이주의신을 흉내내서 빠르게 근대국가로 바꾸고자 하는 근대적 개혁 운동을 포커스를 어디다 잡은 거야? 쿠데타 반란에다 잡은 거지.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전 설명이란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네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니 한 번에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온건계약파든 지금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민씨 세력이든 얘네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막 이런 계획을 짤 때 뭔가 상황이 얘네들한테 맞게 돌아가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민씨 정부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건 청나라 군대잖아. 이모군란 진입하러 들어왔던 청나라 군대가 신식군대 3,000명이 우리나라 그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거든. 경복궁 밑에. 근데 이 청군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 청나라하고 프랑스 사이에 베트남 지배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져. 청푸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하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 우리나라와 있는 이 청군 3,000명이 어디로 파견된다고? 베트남으로 옮겨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엄명이 빠져서
1500명이 인천항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1500명 남았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1500명 마저도 이제 빠진다고 소문이 막 나고 있었던 상황. 발음이 안 돼. 발음이 어려워. 이런 소문이 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1000군만 빠져나가면 사실 두렵지 않은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차관 도입에 실패했는데 우리나라에 일본 공사관으로 와 있던 애하고 약속이 돼서 그럼 니네가 뭔가 행동에 옮기면, 실행에 옮기면, 기억나지?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이 피해봤다고 해서 일본이 조선하고 재물포 조약을 맺고 일본 대사관, 일본 공사관 지키는 병력은 직접 와서 데리고 있었어. 직접 군대를. 그게 한 200명 규모 되는데 200명 정도의 일본군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일본군이.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1500명, 3000명, 1000군 다 빠져나가. 그 다음에 일본의 신식군대 200명의 지원을 받아.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얘네가.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냥 싹 밀어버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잡고 D-Day를 이제 고르고 있는데 아주 뭔가가 딱 될 것 같은 날이 잡힌 거지. 그게 뭐냐면 이 날짜가 잡혔어. 야, 우정총국이 뭐냐면 우체국이야. 지금 우체국.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빙사로 얘네가 주력으로 갔었잖아. 미국에 갔던 보빙사가 미국에 갔다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깜짝 놀랐던 게 편지 보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걸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이제 우체국 제도를 들어오게 되는 거야. 1884년 음력으로는 10월이고 양력으로는 12월이야. 겨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체국이 오픈이 되고 우편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겠다고 이제 선언이 된 상황이야. 그래서 우정총국 대빵이 누구냐면 홍영식이라고 누구야? 이 급진개화파. 그냥 얘네들은 통칭 자기들 개화당이라고 불렀는데 이 급진개화파의 핵심 멤버야. 그러니까 홍영식이가 이 날이 최고의 날이다. 왜냐면 국가의 큰 행사 날이니까 이때 고위직이었던 민씨 애들, 뭐 온건개화파 애들, 뭐 이 개화에 반발하는 애들 이날 1시에 다 모여드는 거지. 이 우정총국에 파티하러. 그러면 요즘 말로 좀 거기 전기 딱 끄고 그냥 들어가서 이거 좀 잔인한가? 이해되지? 딱 끄고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권력들을 다 작살낼 수 있다고 믿은 거지.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 날을 D-Day로 잡고 실제로 실행에 옮긴단 말이야. 그래서 1884년에 우정총국 축하연을 계기로 해서 급진개화파가 자신들과 친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권력자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1884년이 갑신년이야. 그래서 이 사건을 갑신 정변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 갑신정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 실제로 갑신정변의 초기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었단 말이야. 또 너무 많이 찍으면 45분 찍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잠깐 몇 분 됐어? 이거 2타임으로 끊어가야겠다. 여기까지만 해? 갑신정변까지만? 그래서 갑신정변의 과정까지 하자. 니들 눈치 봐가지고 수업이 자꾸 끊겨가지고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5분만 더 얘기할게. 자, 갑신정변을 일으켰단 말이야. 누가 중심이 돼서? 김옥균이 중심이 돼서. 김옥균이 중심이 돼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얘네가 누구를 이제 인질로 잡았어. 왕하고 왕비를 인질로 딱 잡고 고종하고 어쨌든 왕조국가니까 민비를 인질로 딱 잡고 얘네들 다 작살내고 그리고 일본군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어. 첫날에. 그래서 둘째 날 자신들이 왜 이 혁명을 일으켰는지, 얘네들한테 혁명이지. 왜 혁명을 일으켰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뭐야? 그 교과서에 나오는 14개조 개혁정강이야. 알겠니? 14개조 개혁정강을
14개조 개혁 정상을 발표하고 뭔가 왜 우리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개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단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김옥균을 도와주기로 했던 이 일본군이 끝까지 도와주질 않았던 거지.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 여기서 누가 눈치챘어? 민비가 얘네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후타타를 일으킨 거라는 걸 눈치챘어. 그래서 민비가 어디에 갑작스럽게, 이게 자신들 직접 있는 게 어디야? 청나라군이잖아. 청나라군한테 SOS를 쳐. 그래서 청나라군 1,500명이 안 빠져나가고 어디에? 인천항 쪽에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군대가 빠르게 돌아와가지고 이 김옥균이 장악한 이 세력들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권력은 누구에게 넘어가? 김옥균 얘네들 다 무너지고 민비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런 거 보면 요 김옥균과 이 개화당 젊은 이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이 혁명이 딱 며칠 진행된다고. 3일 만에 실패로 결정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3일천하 김옥균이라고 부르잖아. 그 100명의 그 위인들 거기서. 그래서 김옥균의 이 갑신정변은 결국 어쨌든 실패하게 됐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할게. 이 눈치 봐가지고 못하겠는데 다음번부터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갑신정변이 일어난 과정까지 설명을 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차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게 실패하게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갑신정변의 결과와 그 이후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2차 시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게. 오케이 말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길어도 욕하지 마. 내가 그 45분 찍고 너무 욕먹어가지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다음번부터 그냥 찍을 거야. 알았지? 다음 시간에 보자. 2차 시에.